2020년 5월 초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수원남부경찰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3층 강력 3팀 사무실에는 형사들이 하나둘 출근하여 각자의 자리에 앉아 전날 밤 발생한 사건들의 보고서를 검토하거나 참고인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책상마다 쌓여있는 서류, 더미와 커피, 자판기 앞에 줄 서 있는 형사들의 모습은 이 부서의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아침 한 자리만은 비어 있었습니다. 창가 쪽 두 번째 책상, 바로 형사 박도영 씨의 자리였습니다. 박도영 씨는 올해 35살로 수원남부서 강력 3팀에서 6년째 근무하고 있는 중견 형사였습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순경으로 시작하여 빠르게 승진한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성실하고 꼼꼼한 수사관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특히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사건 수사에서 뛰어난 직관력을 보여주었고, 작년에는 수원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 절도 사건을 해결하여 경찰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 옆에는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팀장인 김철수 경위는 처음에는 박도영 씨가 개인적인 급한 일로 잠시 늦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사라는 직업 특성상 밤늦게까지 사건 현장에 출동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끔 아침에 지각하는 일이 없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전 10시가 넘어도 박도영 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경위는 같은 팀 형사들에게 박도영 씨에게 연락해보라고 지시했지만 무구의 전화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는 계속 꺼져 있는 상태였고 집 전화로 걸어도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후가 되자 팀 내부에서는 조금씩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영 씨는 평소 연락을 소홀히 하는 성격이 아니었고 특히 근무와 관련된 일에는 누구보다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교통사고라도 당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동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경위는 박도영 씨의 자택으로 직접 사람을 보냈고 오후 3시경 현장에 도착한 형사는 집 앞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편함에는 이틀치 신문이 그대로 꽂혀 있었고 현관문은 잠겨 있었지만 불이 켜져 있는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튿날도 박도영 씨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지각이나 무단결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원남부서 전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무과에서는 박도영 씨의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충청남도 천안에 살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아들이 사흘 전 주말에 잠깐 들렀다가 간 이후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역력했고 평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하던 아들이 연락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사흘째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수원남부서장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박도영 씨의 실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가 수사하던 사건과 관련하여 위협을 받았거나 범죄 조직의 보복을 당한 것은 아닌지 여러 가능성이 검토되었습니다. 강력 3팀에서는 박도영 씨가 최근 담당했던 모든 사건 파일을 꺼내어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수사했던 사건은 수원 영통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었는데 이미 용의자가 검거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히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도영 씨뿐만 아니라 그의 여자친구도 같은 시기에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정보는 박도영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조회하던 중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상대가 정민아 씨라는 여성이었고 그녀와는 하루에도 여러 번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 형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도영 씨는 최근 약 1년 전부터 정민아 씨와 교제하고 있었으며 동료들에게도 그녀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원 시내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박도영 씨는 그녀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친한 동료에게 털어놓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민아 씨는 32살로 수원시 권성구에 위치한 중형종합병원의 내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습니다. 동료들의 평가에 따르면
그녀는 성실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친절하고 세심해서 병동 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키는 165cm 정도였고 단발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쓴 그녀의 모습은 병원, 복도를 오가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산 출신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수원으로 올라와 이 병원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었으며 병원 근처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영 씨가 실종된 바로 그날, 정민아 씨 역시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담당하던 내과 병동의 수간호사는 처음에는 그녀가 아프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간호사들은 교대 근무 특성상 가끔 몸이 안 좋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동료에게 연락해서 대신 근무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민아 씨는 그런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간호사가 그녀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정민아 씨는 평소 연락에 즉각 응답하는 편이었고 특히 근무와 관련된 일에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그녀의 비상연락처로 등록되어 있던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대학 동기였던 이수진 씨였습니다. 이수진 씨는 부산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정민아 씨와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로 지금까지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은 이수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민아 씨가 연락 없이 결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수진 씨는 즉시 정민아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역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마지막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정민아 씨는 실종되기 바로 전날 밤 이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약 30분 정도 통화를 나눈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그때의 대화 내용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씨는 평소보다 조금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했고 박도영 씨와의 관계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정민아 씨가 전화통화 말미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도영 오빠가 내일 저녁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민아 씨는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목소리에서 기대감과 설렘이 묻어났다고 이수진 씨는 회상했습니다. 혹시 청혼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두 사람은 나누었고 정민아 씨는 웃으면서 그럴지도 모른다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정민아 씨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긴 것입니다. 이수진 씨는 처음에는 혹시 박도영 씨와 좋은 시간을 보내느라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민아 씨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아무도 최근 며칠간 정민아 씨를 만났거나 연락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병원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병동에서 근무하던 선배 간호사는 실종 전날까지만 해도 정민아 씨가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했으며 최근 시간에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병원을 나섰다고 증언했습니다. 정민아 씨의 부모님도 딸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부모님은 정민아 씨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전화 통화를 하는 편이었는데 마침 그 주는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느라 바빠서 평소보다 연락이 뜸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실종되기 일주일 전쯤 딸과 통화했을 때 딸이 남자친구와 잘 지내고 있으며 곧 시간을 내어 그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목소리가 행복해 보여서 안심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민아 씨가 살던 원룸의 집주인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건물을 관리하면서 매일 아침 복도를 청소하는데 정민아 씨의 방 앞 현관문에는 사흘째 신문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 정민아 씨는 아침마다 신문을 가져가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이상한 징조였습니다. 집주인은 혹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걱정되어 방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관리실로 돌아가 비상 열쇠를 가지고 와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특별히 난잡하거나 싸움이 있었던 흔적은 없었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옷장 속 옷들도 제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다만 화장대 위에 노인 핸드백 하나가 없어진 것 같았고, 현관 신발장에서 평소 정민아 씨가 자주 신던 운동화 한 켤레가 사라진 것을 집주인은 확인했습니다. 병원 주차장 관리 기록을 확인한 결과 정민아 씨의 차량도 실종 당일 아침 일찍 주차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CTV 영상을 검토한 결과 오전 6시 30분경 정민아 씨가 운전하는 흰색 소형 승용차가 주차장 출구를 통과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출근 시간인 오전 8시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차를 몰고 나간 것입니다. 영상 속 그녀의 표정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특별히 강요당하거나 위협받는 모습은 아니었다고 경비원은 증언했습니다. 다만 조수석에 누군가가 타고 있었는지는 영상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박도영 씨의 가족들이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것은 그가 출근하지 않은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천안에 살고 있던 그의 어머니 박순자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수원 남부경찰서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60이 넘은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고 접수 창구에서 실종 신고서를 작성하는 내내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당 경찰관에게 아들이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며 연락 없이 이렇게 오래 사라진 것은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이라고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함께 온 아버지 박정수 씨 역시 아들이 경찰관으로서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서 혹시 범죄자들의 보복을 당한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각 정민아 씨의 부모님도 부산에서 급히 올라와 수원 중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정민아 씨의 아버지 정철호 씨는 은퇴한 중학교 교사였고 어머니 김영희 씨는 오랫동안 주부로 살아온 평범한 가정의 부모였습니다. 그들은 딸이 수원에서 혼자 생활하며 간호사로 일하는 것을 늘 자랑스러워했고 최근에는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 행복해하는 딸의 모습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에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밤새 기차를 타고 수원까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신고 접수를 마친 후에도 딸의 원룸으로 찾아가 방 안구석구석을 살펴보며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없는지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두 건의 실종 신고가 거의 동시에 접수되면서 수원 지역 경찰은 이 사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원 남부서와 중부서 사이에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고 두 실종자가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에서는 즉시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고 실종자 중 한 명이 현직 형사라는 점에서 사건의 중요성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청 상황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광역 수색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신문의 사회면에 작은 기사로 실렸던 것이 점차 전국적인 관심사로 확대되었습니다. 형사와 그의 여자친구가 동시에 실종되었다는 사실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케이블 뉴스 채널들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3위권에 박도영 형사 실종이라는 키워드가 올라왔습니다. 기자들은 수원 남부경찰서 앞에 진을 치고 사건의 진행 상황을 취재하기 시작했으며 박도영 씨의 동료들과 정민아 씨의 병원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방송사 뉴스 프로그램들은 저녁 시간대 메인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송국은 박도영 씨의 경찰 경력과 그가 해결했던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혹시 과거에 그가 체포했던 범죄자들 중 누군가가 출소 후 보복을 한 것은 아닌지 추측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내보냈습니다. 다른 방송사는 정민아 씨가 근무하던 병원을 찾아가 동료들의 증언을 수집했고 그녀가 평소 밝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며 최근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매우 행복해 보였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두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납치나 강도 사건에 휘말린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서는 수많은 추측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두 사람이 사건에 휘말린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로 함께 잠적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측은 박도영 씨를 아는 동료들과 정민아 씨의 친구들에 의해 즉각 반박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책임감이 강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연락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온라인 사용자들은 범죄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했고, 특히 박도영 씨가 수사했던 조직 폭력 사건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수원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은 일반 시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위험에 처했다면 과연 누가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팔달구와 권선구 일대 주민들은 혹시 연쇄 범죄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저녁 시간 이후 혼자 다니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등하교를 더욱 신경 쓰게 되었고, 여성들은 밤늦은 시간 외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초기부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납치 사건일 가능성이었습니다. 경사인 박도영 씨를 노린 계획적인 범죄이거나 혹은 두 사람이 우연히 강도나 납치범을 만나 사건에 휘말렸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교통사고와 같은 돌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던 중 사고를 당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외진 곳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박도영 씨가 담당했던 사건들과 연관된 보복 범죄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과거에 그가 체포했던 범죄자들 중 최근 출소한 사람들의 명단이 작성되었고,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뇌부는 또 다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경찰 내부와 관련된 가능성이었습니다. 경사가 실종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외부 범죄자의 소행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혹시 박도영 씨가 내부 비리나 부정을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의 표적이 된 것은 아닌지 조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감사관실과 정보과에서는 은밀하게 박도영 씨의 최근 업무 내역과 인간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메일 기록, 전화 통화 내역, 최근 작성한 보고서들이 하나하나 검토되었고, 혹시 이상한 점이나 평소와 다른 패턴이 없는지 분석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나흘째 되는 날, 수원 전역에서는 대규모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모든 가용 인력을 동원하여 두 실종자를 찾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수원 외곽 지역의 야산과 저수지 주변을 수색했고, 지상에서는 수백 명의 경찰관들이 조를 편성하여 주요 도로변과 공원, 유기된 건물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CCTV 분석팀은 수원시 전역에 설치된 수천 대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검토하며 두 실종자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고, 정민아 씨의 차량 번호가 포착된 지점들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의 한 주택가에서 민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은 오래된 단독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좁은 골목길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전형적인 구도심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그 골목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70살의 김영수 씨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앞 골목길에 사흘째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흰색 승용차 한 대가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며 견인을 요청했습니다. 골목이 워낙 좁아서 그 차 때문에 다른 차들이 지나갈 수 없었고, 쓰레기 수거 차량도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할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한 무단 주차 차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흰색 소형 승용차는 골목 한쪽에 비스듬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 외관상으로는 특별히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량 번호판을 확인한 순간 두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종된 정민아 씨의 차량이었습니다. 즉시 상황실에 보고가 들어갔고, 수색 작업을 총괄하던 수원남부서 형사팀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불과 10분도 안 되어 현장에는 10여 명의 형사들과 과학수사요원들이 도착했고, 골목 입구는 통제선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차량 주변을 먼저 살펴본 형사들은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차량의 모든 문이 잠겨 있었고, 유리창에는 신문지와 종이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의도적인 은폐 행위였습니다. 차량 주변 노면에는 핏자국으로 보이는 얼룩이 몇 군데 남아 있었고 운전석 쪽 문 손잡이 부근에도 검붉은 색의 무언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강력팀장 최민호 경감은 즉시 차량 내부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학수사요원이 조심스럽게 운전석 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었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두 구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남성이, 조수석에는 여성이 앉아있는 자세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들은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차량 내부에는 견딜 수 없는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의복과 체격, 그리고 신원 확인이 가능한 소지품들을 통해 두 시신이 실종된 박도영 씨와 정민아 씨 이미 곧 확인되었습니다. 박도영 씨는 평소 즐겨 입던 청바지와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정민아 씨는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안전벨트가 채워져 있지 않았으며 부자연스럽게 좌석에 기댄 자세였습니다. 현장에서 예비 검시를 실시한 결과 두 시신 모두에서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자상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박도영 씨의 경우 가슴과 복부, 목 부위에 최소 10군데 이상의 찔린 상처가 있었고 특히 심장 부근에 깊게 관통한 치명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민아 씨 역시 가슴과 목, 얼굴 부위에 여러 차례 찔린 흔적이 있었으며 방어하려던 흔적으로 보이는 손과 팔의 상처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파견된 법의학 전문의는 예비 소견으로 사망 시점을 실종 당일이나 그 다음 날로 추정했으며 사인은 흉기에 의한 실혈사로 판단했습니다. 상처의 깊이와 각도, 분포 양상을 볼 때 예후 격렬하고 감정적인 공격이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수집되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그리고 뒷좌석에는 대량의 혈흔이 있었고 특히 조수석 쪽 바닥에는 피가 고여있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차량 내부 곳곳에서 지문이 채취되었고 혈흔 샘플들이 DNA 분석을 위해 수거되었습니다. 뒷좌석 바닥에서는 찢어진 티슈와 함께 정민아 씨의 것으로 보이는 핸드백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는 지갑과 휴대전화, 화장품 등 일상적인 소지품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강도 목적의 범행이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증거였습니다. 박도영 씨의 휴대전화도 운전석 옆 수납 공간에서 발견되었는데 전원이 꺼져 있었고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본 결과 특별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내부 카펫에서도 소량의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범행 후 범인이 트렁크를 열어본 흔적이거나 혹은 범행 과정에서 무언가를 트렁크에서 꺼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차량 외부에서는 타이어 자국과 신발 자국들이 발견되었고 이것들 역시 모두 사진 촬영되고 석고본이 띄어졌습니다. 골목 입구 쪽 벽면에서는 혈흔이 튄 흔적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범행이 차량 내부뿐만 아니라 차량 밖에서도 일어났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주변 주민들에 대한 긴급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골목 양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노인들이었고 사흘 전쯤 밤늦은 시간에 이 차가 주차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주민은 그날 밤 11시쯤 집에 돌아오다가 이 골목에서 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지만 어두워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주민은 그날 밤 잠을 자다가 비명 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정확한 시간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새벽 한두 시쯤 누군가 빠르게 걸어가는 발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창문을 열어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골목 입구와 주변 도로의 CCTV 영상이 수집되어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골목은 워낙 오래된 주택가라서 CCTV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가장 가까운 카메라도 골목 입구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 카메라에는 실종 당일 밤 11시 40분경 정민아 씨의 차량이 골목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내부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약 1시간 후인 새벽 12시 40분경에는 한 사람이 골목에서 나와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어둠 속이라 인상착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부검이 실시되었습니다. 부검을 담당한 법의학 전문의 이상원 박사는
20년 넘게 수천 건의 부검을 집도한 베테랑이었지만 이번 사건의 시신들을 보면서 범인의 극심한 분노와 증오를 느낄 수 있었다고 나중에 진술했습니다. 부검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놓인 두 시신은 범행의 잔혹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도영 씨의 시신에서는 총 14군데의 자상이 확인되었고 정민아 씨의 시신에서는 16군데의 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살해를 목적으로 한 범행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담긴 범행이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상처들의 위치와 깊이를 분석한 결과 범인은 매우 감정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박도영 씨의 경우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심장을 관통한 깊이 15cm에 달하는 자상이었는데 이 한 방으로도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목, 얼굴, 복부 등을 계속해서 찔렀습니다. 특히 목 부위의 상처들은 경동맥을 정확히 겨냥한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찌른 흔적이 역력했고 이는 범인이 이성을 잃은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얼굴에 남은 3군데의 자상은 피해자의 인격 자체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정민아 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상처들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가슴 부위에만 9군데의 자상이 있었고 그중 5군데는 유방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여성으로서의 그녀를 특별히 공격 대상으로 삼았음을 시사하는 증거였습니다. 목 부위의 상처는 7군데였는데 기도와 식도가 완전히 절단될 정도로 깊고 격렬한 공격이었습니다. 얼굴에도 4군데의 자상이 있었는데 특히 입술과 뺨 부위가 집중적으로 공격받았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이러한 상처 패턴이 질투나 성적 집착과 관련된 범죄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손과 팔에 남은 여러 군데의 방어 상처는 그녀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음을 보여주었고 손가락 2개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두 피해자의 사망 시점은 실종 당일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로 좁혀졌습니다. 위 내용물 분석 결과 박도영 씨는 사망 2~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했던 것으로 보였고 정민아 씨 역시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두 사람 모두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며 약물이나 독극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났고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정민아 씨의 손톱 밑에서 채취된 조직 샘플에서는 미량의 피부 조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녀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범인을 핥힌 흔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용된 흉기는 날 길이가 약 15cm 정도 되는 단도로 추정되었습니다. 상처의 폭과 깊이 그리고 칼날의 형태를 종합해 볼 때 한쪽 면만 날이 서 있는 일반적인 식칼이나 등산용 칼이 아니라 양쪽 모두 날이 서 있는 전투용 나이프나 사냥용 칼로 보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칼은 일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준비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범인이 가지고 갔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은 상처의 각도와 깊이를 분석하여 범인의 신장이 170cm에서 180cm 사이의 것으로 추정했고 오른손잡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팀은 이러한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범행의 동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의 위치와 빈도, 특히 얼굴과 목, 가슴 부위에 집중된 공격 패턴은 전형적인 질투형 범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프로파일러 김태훈 박사는 이 사건의 범인이 피해자들, 특히 정민아 씨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였거나 그러기를 원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범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거나 약속 장소를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했습니다. 얼굴을 공격한 것은 피해자의 정체성과 아름다움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었고 이는 강한 소유욕과 지배욕을 가진 인물의 범행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사팀은 정민아 씨의 과거, 교제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과 동료들을 상대로 한 집중 조사가 실시되었고 특히 박도영 씨와 사귀기 전에 교제했던 남자친구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습니다. 친구 이수진 씨의 증언에 따르면 정민아 씨는 약 2년 전에 최현우 씨라는 남자와 1년 정도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현우 씨는 수원 시내의 한 IT 회사에서 근무하는 34살의 직장인이었고, 처음에는 정민아 씨에게 매우 잘해주고 다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강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고, 정민아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 들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당시 정민아 씨가 자신에게 털어놓았던 이야기들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최현우 씨는 정민아 씨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조차 질투했고, 병원에서 남자 환자나 남자 의사와 대화하는 것도 못마땅했다고 합니다. 정민아 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려 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병원 근처에서 퇴근 시간을 기다리며 지켜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민아 씨는 이러한 행동들이 부담스러워 결국 1년 만에 헤어지기로 결정했고, 최현우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으며, 때로는 병원 앞에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민아 씨는 결국 최현우 씨의 지속적인 접근이 두려워 병원 측에 도움을 요청했고, 병원 보안팀에서 그를 저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최현우 씨의 연락이 뜸해졌고, 정민아 씨는 그가 드디어 자신을 잊은 것이라고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박도영 씨를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 씨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약 2달 전쯤 정민아 씨가 전화로 자신에게 병원 근처에서 최현우 씨를 다시 본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민아 씨는 그저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최현우 씨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수진 씨는 증언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최현우 씨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근무하는 회사에 연락한 결과 그는 사건 당일 정상적으로 출근했고 저녁 6시에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고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근 이후의 행적은 불분명했습니다. 그는 혼자 살고 있었고 저녁 시간 이후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최현우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했고, 그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최현우 씨는 수사팀의 소환에 협조적으로 응했습니다. 그는 34살의 평범해 보이는 직장인으로 키가 175cm 정도였고 마른 체격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 조사실에 들어선 그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수사관들의 질문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강력팀 박성민 경위는 먼저 그에게 정민아 씨와의 관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현우 씨는 자신이 2년 전 정민아 씨와 교제했던 사실을 인정했고 헤어진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은 그녀를 완전히 잊었으며 새로운 여자친구도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의 행적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최현우 씨는 그날 저녁 6시에 회사에서 퇴근한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수원역 근처의 헬스클럽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3번 정도 그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운동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운동이 끝난 후에는 헬스클럽 근처 편의점에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사서 집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로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12시쯤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그가 말한 헬스클럽에 연락하여 출입 기록을 확인했고 실제로 그날 저녁 6시 59분에 입장하여 9시 4분에 퇴장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헬스클럽의 CCTV 영상도 확보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최현우 씨가 러닝머신에서 달리기를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를 사용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2시간 내내 거의 쉬지 않고 운동에 집중했으며 중간에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것 외에는 헬스클럽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헬스클럽 트레이너와 다른 회원들도 그날 그를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편의점 영상에서도 9시 13분경 그가 샌드위치와 음료를 구매하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계산 영수증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최현우 씨가 사는 아파트의 출입 기록도 조회되었습니다.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최신형 스마트 도어락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출입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저녁 9시 27분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으며 그 이후 다음 날 아침 7시 5분에 출근하기 위해 나갈 때까지 현관문이 열린 기록이 없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차장 CCTV를 확인한 결과 그의 차량은 그날 저녁 내내 제자리에 주차되어 있었고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들은 최현우 씨가 범행 시간대에 범행 장소에 있을 수 없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범행 추정 시각은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였고 범행 장소는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이었습니다. 최현우 씨의 아파트는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해 있었는데 고등동까지는 차로 이동해도 최소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가 9시 27분에 집에 들어간 후 다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출입 기록으로 증명되었고 차량도 움직이지 않았으므로 그가 범행 장소에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설령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가 집을 나간 흔적이 전혀 없었고 주변 택시 회사들의 배차 기록에서도 그의 아파트 근처에서 그 시간대에 손님을 태운 기록이 없었습니다. 최현우 씨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원룸 아파트를 샅샅이 뒤졌지만 범행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흉기로 추정되는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는 부엌에 있는 일반적인 식칼들 뿐이었고 그것들은 모두 깨끗한 상태였으며 혈흔 반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류들을 루미놀 시약으로 검사했지만 혈흔 흔적이 있는 옷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차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렁크와 실내를 정밀 조사했지만 혈흔이나 섬유질, 피해자들의 소지품 등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학수사팀은 최현우 씨의 지문과 DNA를 채취하여 범행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들과 대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정민아 씨의 차량 내부에서 채취된 수십 개의 지문들 중에서 최현우 씨의 것과 일치하는 지문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차량 곳곳에서 채취된 혈흔과 체액의 DNA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피해자 두 사람의 것이었고 일부 미확인 DNA가 있었지만 최현우 씨의 DNA와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아 씨의 손톱 밑에서 채취된 조직 샘플의 DNA도 최현우 씨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록도 그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내내 그의 휴대전화는 장안구 일대에서만 신호를 발신했고 범행 장소인 팔달구에서는 단 한 번도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조사 결과를 종합했을 때 최현우 씨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결국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최현우 씨가 완벽한 알리바이로 혐의에서 벗어나면서 수사팀은 다시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회의실에서는 연일 긴급회의가 열렸고 수사팀장인 최민호 경감은 팀원들에게 현장에서 수집한 모든 증거물을 다시 한번 철저히 분석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과학수사팀에게는 범행 차량에서 채취한 지문과 DNA 샘플들을 더욱 정밀하게 검사하라는 특별 지시가 내렸습니다. 사건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하루빨리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문 분석실에서는 정민아 씨의 차량에서 채취된 총 87개의 지문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문은 피해자인 박도영 씨와 정민아 씨의 것이었고 일부는 불완전하거나 중첩되어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분석팀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해 나갔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지문 감식관 이정훈 주무관은 조수석 쪽 대시보드 하단 모서리 부분에서 채취된 지문 하나에 주목했습니다. 이 지문은 다른 지문들과 달리 혈흔이 묻은 상태에서 찍힌 것으로 보였고 지문의 선명도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이정훈 주무관은 이 지문을 경찰청 통합지문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대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전국의 경찰관, 공무원, 그리고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수백만 개의 지문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는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검색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정훈 주무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문의 주인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찰관의 지문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경찰관이 다름 아닌 수원남부경찰서 강력 3팀 소속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박도영 씨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형사였습니다. 이정훈 주무관은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이 정보는 곧바로 수사팀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최민호 경감은 보고를 받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범인이 나왔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는 즉시 경기 남부경찰청장에게 긴급 보고를 올렸고 청장은 이 사건을 극비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비밀리에 해당 경찰관에 대한 신원 확인과 배경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문의 주인은 김세훈 씨였습니다. 그는 36살로 박도영 씨보다 한 살 많았고 경찰대학 동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해에 임용되어 초임지부터 인연을 맺었고 약 3년 전부터는 같은 수원남부서 강력 3팀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인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김세훈 씨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형사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력 사건 수사에서 뛰어난 추진력을 보여주었고 용의자 검거율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동료들의 비공식 증언에 따르면 김세훈 씨는 성격이 다혈질이고 고집이 센 편이었으며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김세훈 씨와 박도영 씨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팀 동료 형사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비공식 면담을 실시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 3팀의 한 선배 형사는 김세훈 씨와 박도영 씨가 최근 몇 달간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사 방법을 놓고 자주 의견 충돌을 빚었고 때로는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 달 전쯤에는 한 사건의 용의자 조사 방식을 두고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는데 김세훈 씨가 강압적인 조사를 주장한 반면 박도영 씨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정보는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다. 강력 3팀의 막내 형사였던 이준혁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약간 전 회식 자리에서 김세훈 씨가 술에 취해 정민아 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세훈 씨는 박도영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동료들에게 박도영 씨의 여자친구가 정말 예쁘다며 자신이 먼저 알았다면 자신이 사귀었을 것이라는 농담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술자리의 가벼운 농담으로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의 어조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던 것 같다고 이준혁 씨는 회상했습니다. 다른 동료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여성 형사인 최수진 씨는 석 달 전쯤 김세훈 씨가 혼자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가 우연히 정민아 씨의 병원 근처에서 그녀를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세훈 씨는 당시 정민아 씨가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이 정말 천사 같았다며 칭찬했는데 최수진 씨는 그의 표정에서 단순한 칭찬 이상의 감정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세훈 씨는 그 이후로도 가끔 정민아 씨에 대해 물어보곤 했고 박도영 씨와 정민아 씨의 관계가 얼마나 진지한지, 결혼 계획은 있는지 등을 넌지시 확인하려 했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김세훈 씨의 개인 신상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미혼이었고 과거 2번의 연애 경험이 있었지만 모두 여자 쪽에서 먼저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세훈 씨는 연애할 때 상대방에게 매우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것이 이별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1년간은 특별히 만나는 여성이 없었고 주말에도 대부분 혼자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김세훈 씨가 최근 들어 더욱 예민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박도영 씨가 정민아 씨와의 데이트 이야기를 할 때면 김세훈 씨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김세훈 씨의 근무 일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오후 5시에 퇴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강력팀 형사들은 야근이 잦았고 특히 그날은 처리해야 할 사건이 여러 건 남아 있었는데도 일찍 퇴근한 것이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에게 확인한 결과 김세훈 씨는 그날 개인적인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퇴근했다고 합니다. 어떤 약속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평소와 달리 서두르는 모습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차량이 경찰서 주차장을 빠져나간 시각은 오후 5시 15분이었고 그 이후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지문 분석 결과가 나온 직후 수사팀은 김세훈 씨의 모든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긴급 조회한 결과 사건 당일 저녁 그의 휴대전화는 오후 5시 20분경 수원 남부경찰서를 벗어난 후 수원 시내 여러 곳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녁 8시부터 9시 사이에는 정민아 씨가 근무하던 병원 인근에서 신호가 포착되었고 밤 10시 30분경부터는 팔달구 고등동 일대에서 신호가 같았습니다. 이는 범행 추정 시각과 장소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범행 후인 새벽 1시경 그의 휴대전화가 수원 외곽의 한 야산 지역에서 신호를 발신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세훈 씨의 차량 블랙박스 기록도 확보되었습니다. 경찰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의 개인 차량에도 최신형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의 영상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의도적인 증거인멸 행위였습니다. 과학수사팀은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려 시도했지만 김세훈 씨가 전문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포맷해버렸기 때문에 복구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행동 자체가 그에게 숨겨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였습니다. 수사팀은 김세훈 씨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인 실종 신고 당일 김세훈 씨는 팀장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싶다고 요청했고 승인을 받아 경찰서를 떠났던 것입니다. 당시 팀장은 김세훈 씨가 동료의 실종 사건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휴가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도주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이미 비어 있었고 집주인의 말에 따르면 며칠 전 큰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국에 김세훈 씨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그의 사진과 인상착의가 모든 경찰서와 파출소에 전달되었고 공항과 항만, 주요 터미널에도 검문이 강화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세훈 씨는 경찰 수사 기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형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추적을 피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버렸고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김세훈 씨의 지인들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혹시 그와 연락이 닿았는지, 어디로 갔을 것 같은지 물었지만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김세훈 씨의 부모님은 충청북도 청주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도 아들이 휴가를 냈다는 연락만 받았을 뿐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경찰은 그들의 전화와 집을 감시하며 혹시 김세훈 씨가 연락을 취할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도주 사흘째 김세훈 씨의 신용카드가 충청남도 태안군의 한 편의점에서 사용되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태안 지역으로 출동했고 편의점 주인에게 확인한 결과 김세훈 씨로 보이는 남성이 라면과 음료수를 구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틀림없이 김세훈 씨였습니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지만 체격과 걸음걸이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그 남성이 근처 바닷가 쪽으로 걸어갔다고 말했습니다. 태안 해안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안경비대와 지역 경찰이 총동원되어 해변과 민박집, 펜션 등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색 이틀째 되는 날 오후 한 소형 모텔 주인이 수상한 투숙객을 신고했습니다. 그 투숙객은 사흘 전부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텔 주인이 방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 걱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이 급히 현장에 도착했고 모텔을 포위한 후 객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는 김세훈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고 체포되는 순간에도 무표정한 얼굴로 수사관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김세훈 씨는
수원남부경찰서로 압송되었습니다. 한때 동료였던 형사들이 그를 수갑을 채워 조사실로 데려가는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강력 3팀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많은 형사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박성민 경위는 김세훈 씨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였기에 더욱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조사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세훈 씨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질문에도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자 김세훈 씨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그의 지문, 휴대전화 위치 기록, 그리고 그의 차량에서 발견된 미세한 혈흔 흔적들이 하나하나 제시되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이 그의 차량 트렁크를 정밀 조사한 결과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펫 틈새에서 피해자들의 혈액형과 일치하는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집에서 압수한 옷장 깊숙한 곳에서 혈흔이 묻은 운동화 한 켤레가 발견되었는데 DNA 검사 결과 정민아 씨의 혈액이 검출되었습니다. 김세훈 씨는 이 모든 증거를 보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자백을 들었습니다. 김세훈 씨는 약 1년 전 회식 자리에서 처음 정민아 씨를 보았을 때부터 그녀에게 강한 끌림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미소, 목소리, 모든 것이 자신을 사로잡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한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정민아 씨가 근무하는 병원 근처를 배회했고 그녀의 퇴근 시간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박도영 씨와 정민아 씨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세훈 씨는 박도영 씨를 동료이자 친구로 생각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가져간 사람으로 증오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정민아 씨에 대한 생각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것이어야 했는데 박도영 씨가 그녀를 빼앗아갔다는 왜곡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박도영 씨가 그날 저녁 정민아 씨와 중요한 만남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것이 청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김세훈 씨의 자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사실의 녹음기는 그가 털어놓는 범행의 전말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일찍 퇴근한 후 정민아 씨의 병원 근처에서 그녀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6시 30분경 정민아 씨가 병원을 나서는 것을 확인했고 그녀가 주차장에서 차에 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김세훈 씨의 가슴속에서는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차를 몰고 정민아 씨의 차량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아 씨는 수원 시내의 한 레스토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잠시 후 박도영 씨가 나타났고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김세훈 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고 김세훈 씨는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약 2시간 후인 밤 10시경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정민아 씨는 계속해서 웃고 있었습니다. 박도영 씨가 무언가를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보였는데 김세훈 씨는 그것이 반지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김세훈 씨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씨가 박도영 씨와 결혼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그녀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차 트렁크에 평소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사냥용 칼이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 칼은 몇 년 전 등산을 다닐 때 구입한 것으로 날 길이가 15cm 정도 되는 양날 나이프였습니다. 그는 트렁크에서 칼을 꺼내 허리춤에 숨기고 두 사람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영 씨와 정민아 씨는 정민아 씨의 차에 함께 탔고 차는 수원 시내를 벗어나 주택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김세훈 씨는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차량은 팔달구 고등동의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섰고 인적이 드문 곳에 멈춰섰습니다. 김세훈 씨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를 조금 떨어진 곳에 세우고 걸어서 그들의 차에 접근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정민아 씨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세훈 씨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박도영 씨는 깜짝 놀라 창문을 내렸고 김세훈 씨의 얼굴을 보자 이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료가 왜 이곳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김세훈 씨는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 박도영 씨를 찔렀습니다. 박도영 씨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가슴에 칼을 맞았고 김세훈 씨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찔러댔습니다. 목, 얼굴, 복부를 가리지 않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정민아 씨는 비명을 지르며 차 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지만 김세훈 씨가 더 빨랐습니다. 그는 차 반대편으로 돌아가 조수석 문을 열고 정민아 씨를 붙잡았습니다. 정민아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그를 핥히며 도망치려 했지만 김세훈 씨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김세훈 씨는 그녀를 차 안으로 밀어넣고 무자비하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김세훈 씨는 자백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분노와 질투, 그리고 소유할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다는 왜곡된 생각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특히 정민아 씨를 공격할 때는 이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얼굴과 가슴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은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미소 짓고 다른 남자의 것이 될 수 없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수사관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극도로 왜곡된 집착이 만들어낸 참극이었습니다. 범행 후 김세훈 씨는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차 안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두 사람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렸지만 동시에 자신이 형사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증거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차로 돌아가 트렁크에서 장갑과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범행 당시에는 장갑을 끼지 않았기 때문에 지문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모든 지문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차량 내부를 대충 닦아낸 후 차창을 신문지로 가렸습니다. 시신이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김세훈 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는 수원 외곽의 야산으로 향했고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운 후 범행에 사용한 칼과 피 묻은 옷가지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그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박도영 씨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동료들이 박도영 씨를 걱정하며 이야기할 때도 함께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도 그는 수사에 참여하며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고 과학수사팀이 증거를 분석하기 시작하자 김세훈 씨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조심했어도 어딘가에 증거를 남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현장에서 지문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는 휴가를 내고 도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으로 도망칠 생각도 했지만 경찰이 공항을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국내에 숨기로 했습니다. 그는 태안의 한적한 해변가를 선택했고 작은 모텔에 투숙하며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조사가 끝날 무렵 김세훈 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민아 씨는 자신의 것이었어야 했다고. 박도영 씨가 그녀를 빼앗지만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깨달았는지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두 사람의 인생을 빼앗았다는 것을, 그들의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차갑게 조서를 마무리했고 김세훈 씨는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야산에 묻었다던 흉기와 증거물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세훈 씨가 제공한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수십 명의 경찰과 과학수사요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이틀간의 수색 끝에 야산의 한 나무 아래에서 비닐봉지에 쌓인 칼과 옷가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칼날에는 아직도 혈흔이 남아 있었고 DNA 검사 결과 피해자 두 사람의 혈액이 검출되었습니다. 옷가지에서도 대량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이는 김세훈 씨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물증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김세훈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세훈 씨에 대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에는 연일 방청객들이 가득 찼고 언론사 기자들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재판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가족들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박도영 씨의 어머니 박순자 씨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정민아 씨의 부모님 역시 눈이 퉁퉁 부은 채 피고인석에 김세훈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잃었고 그것도 믿었던 동료, 경찰의 손에 의해서였다는 사실에 더욱 큰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첫 공판에서 김세훈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했으며 특히 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사는 범행 동기가 일방적인 집착과 왜곡된 소유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는 점, 그리고 범행 후 도주하여 수사를 방해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특히 김세훈 씨가 동료, 형사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이는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할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 제출된 부검 사진과 현장 사진들은 범행의 잔혹함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김세훈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김세훈 씨가 오랜 기간 정민아 씨에 대한 짝사랑으로 심리적 고통을 받아왔고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시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제출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김세훈 씨는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한 행위는 명백히 계획적이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세훈 씨의 과거 행적들도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대학 시절 여자 선배를 스토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전 여자친구들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가 교제 당시 예우 집착적이고 통제적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전 여자친구는 헤어진 후에도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고 자신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를 여러 번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고를 했고 그제야 연락이 끊겼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김세훈 씨가 여성에 대해 병적인 집착을 보이는 성향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의 동료 형사들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김세훈 씨가 평소 업무 능력은 뛰어났지만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박도영 씨와 정민아 씨의 관계가 발전하면서 김세훈 씨의 태도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박도영 씨에게 불필요하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한 동료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쯤 김세훈 씨가 술에 취해 박도영 씨를 향해 욕설을 내뱉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로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범행을 예고하는 신호였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 시간이 되었을 때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박도영 씨의 어머니 박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는지, 경찰이 되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정민아 씨를 정말 사랑했고 결혼 준비를 하며 행복해하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김세훈 씨를 바라보며 왜 아무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느냐고 물었지만 김세훈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민아 씨의 아버지 정철호 씨는 딸을 잃은 슬픔을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진행되었고 총 10차례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검토되었고 김세훈 씨에게 마지막 변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법정에 있던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용서할 수 없다고 소리쳤고 정민아 씨의 어머니는 그가 지옥에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세훈 씨는 다시 자리에 앉았고 재판장은 판결 선고일을 공고했습니다. 판결 선고일, 법정은 다시 한번 만원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판결문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세훈 씨가 동료, 경찰관과 그의 연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가 일방적인 집착에서 비롯되었고 범행 방법이 극도로 잔인했으며 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점을 중하게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겪었을 공포와 고통, 그리고 유족들의 상실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장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이었습니다. 검찰이 구형했던 사형은 아니었지만 무기징역 판결에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만족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적어도 범인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에 약간의 위안을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세훈 씨는 판결을 듣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의 왜곡된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판결 후 수원지방검찰청은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검사장은 이번 사건이 경찰 내부에서 발생한 중대 범죄였지만 검찰과 경찰이 협력하여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찰 내부 범죄라고 해서 봐주거나 축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경찰 내부의 비리나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장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경찰 조직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 댓글란에는 수많은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찰이 범인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과연 경찰을 믿어도 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시민은 인터뷰에서 경찰이 경찰을 얼마나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시민은 이번 사건이 특수한 경우였기를 바란다며 대부분의 경찰들은 여전히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원 시내 곳곳에서는 추모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박도영 씨와 정민아 씨를 추모하는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었고 꽃과 편지를 놓아두었습니다. 특히 정민아 씨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는 환자들과 동료들이 만든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애도를 표했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에서도 박도영 씨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고 동료 경찰관들은 그의 명예를 기리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했습니다. 경찰청은 박도영 씨에게 순직 경찰관의 예우를 하기로 결정했고 그의 가족들에게는 보상금과 지원이 제공되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몇 달이 지났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 사건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범인이었던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경찰 조직 내부의 인사관리와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전국의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심리 상담과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고 특히 강력 사건을 다루는 형사들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한 경찰 내부의 인간관계와 갈등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시민이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우리를 지켜야 할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을 때 과연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이번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었습니다. 경찰 조직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이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